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지난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였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즉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서 스스로 물러났고, 이 자리를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당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치 및 이념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기를 되풀이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4가지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참고로도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너 또 보수냐, 진보냐 말도 많을 거고 서로 댓글로 싸움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 솔직히 둘 다 싫습니다. 정치 이념 논쟁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했으니까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 및 기조 등을 예측해보자는 거죠. 참고로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일개 유튜버일 뿐이고 제 예측이 당연히 100% 맞을 수도 없고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도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계속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가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변수가 나와도 이에 따른 대처 방안도 너무나 많기에, 즉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할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4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뽑아준 게 누군데 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 아직도 정치인을 믿으십니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표입니다. 본인에게 표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작성한 여야 원내대표인데요.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란 취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작성을 했죠. 지금도 답도 없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전면 개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미래세대의 피를 끝까지 쥐어짜는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위 같은 사실을 모를까요? 이분들 역시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20, 30년 뒤 이분들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작년부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이며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꼴찌이며 작년에 반등했다고 했지만 솔직히 반등을 했다고 할 정도로 민망한 수준의 수치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과연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등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 누가 뽑았는지 몰라?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역시 정치인의 정책을 오랜 기간 기다려주는 편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반응이 끙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규제를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결과인데요.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말 정치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선거 공보물 발송 미만 370억인데 선거 공보물은 뜯지도 않고 버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봐도 공약만 나와있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서 읽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런 선거 공보물은 꼼꼼히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런 선거 공보물을 전혀 보지도 않고 해당 지역구에 따라 그냥 특정 정치인 묻지마 투표도 엄청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행정부, 입법부 모두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많은 부동산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해도 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진척이 되지 않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바꿨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사실 계속 팔다리가 묶여 있어서 답답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답답해도 이건 아니죠. 처음 이 뉴스가 나왔을 땐 정말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윤석열 정권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당이 달라서 서로 본의 아닌 견제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젠 아니죠. 행정부, 입법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앞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경기가 죽고 있으니까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선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걸 왜 폐지해? 다주택자는 나쁜 놈들인데. 임대차 3법이 문제가 많아서 폐지하자고? 그걸 왜 폐지해? 2+2 말고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자라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취득세 중과 폐지하자고? 그러면 그걸 왜 폐지해? 다주택자는 나쁜 놈들인데 하면서 또 반대할 것이고, 재건축이 안 돼서 서울에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서 재초안 폐지하자고 하면 그걸 왜 폐지해? 투기 수요 자극해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가 잘 작동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선 다양한 의견 수용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앞만 보고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사실 이번 대선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후보자들 간에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헐뜯기에 바쁘더군요. 진짜 정치가 양 끝단으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대선 후보들끼리도 존중하는 태도가 없는데 과연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된 이상 그게 쉬울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정책 참모의 조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은 매번 정치인 욕을 합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바보가 아니라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엘리트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죠. 근데 정치 관련 기사들을 보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저의 생각도 바뀌더군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방끈 길다고 무조건 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머리와 일 머리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고리타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공부만 했기에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에 본인의 생각과 말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에 나왔던 후보자들 학력인데요. 전부 다 좋은 대학교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28회 사시 출신이기도 하죠. 뭐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최고 학교, 최고 학부 출신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토론을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에겐 유능한 정책 참모들이 있다고. 사실 이런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분들 역시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이 똑똑하긴 해도 일을 잘하는 정책 참모들만 있을까요? 이론은 빠삭한데 실무는 사실 젬병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정책 참모여도 이들의 말이 상급자에게 전부 다 그대로 먹힐까요?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먹은 권력자 앞에서 간언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인데요. 정말 쉬지 않고 규제, 또 규제를 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호언 장담을 하다가 결국 사과를 했었는데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즉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바뀐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시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냐? 그건 아닙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도 했고 어떠한 정부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권은 없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 역시 문재인 정권처럼 규제 완화보다는 부동산 규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어제 해제를 했다가 강남 송파구 아파트값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니까 결국 사과를 했죠. 그리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지금 욕을 엄청 많이 먹고 계신데,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한 정책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를 하는 것이 좀 더 쏠려있는 편인데,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보고 이러한 생각이 더 고착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차별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너는 부자니까 악인이야 라고 규정 짓고 평등하게 잘 살아야지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안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피 튀기는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 바짓가랑이를 잡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강조해왔고 전국민 25만원 지급 등 솔직히 포퓰리즘 정책 등을 많이 내세웁니다. 다 지원해주겠다 말은 하지만 그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저 역시 국가에서 25만원 준다고 하면 너무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재원은 누가 부담을 할 거냐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면 그에 따른 직접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본인에게 표를 던져주게 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이 별로여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정권은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지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부동산 공급은 활성화하겠다고 매번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서울의 공급 물량은 정말 씨가 마른 상황으로 규제를 풀려면 정말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메타작을 하면 일시적으로 성적이 오를지언정 장기적으로 그 아이는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급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 지나치게도 집주인 때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을 소급 적용을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불신을 야기하였고 오락가락한 정책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확실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을 해서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잘못했고 윤석열 정권 다 잘했다. 제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을 뿐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경제가 안 좋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 30년간 계속 들어온 것 같은데 요즘 진짜로 실제 체감하기에도 경기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0%대가 확실시 돼 보이고 작년 2분기 이후부터는 실질 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으로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0.2% 역성장했고요. 요즘 자영업은 진짜 초토화되고 있으며 어딜 가나 공실이 넘쳐 흐릅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있고 국내 기업들 역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꼴찌이고 고령화 추이는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초고령 사회 달성을 작년에 했는데 이제 초고령 사회 용어를 떠나서 극초고령 사회라는 용어를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싸움박질 좀 그만하고 제발 일 좀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슬픕니다. 이런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향후 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